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합니다. 마감 40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인데요.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공개해보죠. 오늘 여러 차례 반복되며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다들 오르는데 혼자서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로 선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오르는 거예요? 정 팀장님이 선택해 주신 이유는요?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호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좀 되네요. 뜸들이셔가지고 좀 걱정돼요. 네. 일단 네. 서두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오가 상당 기간 많이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들인데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주보다 더 매력적인 업종이 있다라면은 이런 전제를 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작년을 논의로 하고 올해만 보더라도 1월달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챗 GPT라든지 IT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그동안 유료 많이 달아왔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다룰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니까 바이오 외에 매력적인 업종 섹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바이오를 봐야 돼?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 관점, 그게 좋게 말씀드린 순환매라서 좀 봐야 되겠죠. 순환매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 없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픽이 좀 된 것이 아닌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 픽이 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시적인 어떤 순환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개별 종목 중심으로 또 이슈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게 되면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췌장염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왔던 이슈긴 하지만은 또 췌장염 2A상 관련해서 논문이 게재가 됐던 이슈를 또 끄집어내서 또 그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로. 물적 분할 이슈. 네. 그리고 뷰너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죄송합니다. AI 닥터 앤서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이오주의 어떤 심리를 조금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가 섹터에 대한 네네. 투심을 좀 개선시키고 있고 그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 누구일까에 대한 네네. 일시적인 수급 이전. 답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또 하나씩 좁혀가 보면 네. 지금 로봇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챗 네네. GPT라든지 그런 수급 이슈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건지 네. 사실 이번에 1조 클럽에 가입한 제약 바이오사가 8곳이나 된대요. 그쵸. 근데 찾아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동아 소시홀딩스, 유한양행 다 60 주가는 자 너무 네. 답답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소외받았던 이유는 그냥 정말 수급 이슈 때문이에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바이오 섹터에서 매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바이오 외에 매력이 있는 업종이 없는 것인가, 요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바이오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전에 1조 클럽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1조 클럽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녹십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1조 클럽에 가입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처음 진입한 게 아니라 그동안 진입이 되어 왔었고 한 기업 조금씩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실적을 볼 때 미국은 주당 순이익을 보듯이 우리나라 영업이익을 보거든요. 근데 1조 클럽에 가입이 돼 있지만은 영업이익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매출은 1조인데. 네, 폭발적으로 어떤 성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퍼포먼스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중고차보다는 새 차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 네. 이 바이오 섹터에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mRNA 관련돼 가지고 CDMA CDMA 맞나요? 하여튼 CMO CDMO네요. 죄송합니다. CDMO 해가지고 이렇게 CMO란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끝이 나고 난 이후 이제 바이오를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이 바이오 섹터를 이끌 만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오 섹터에 매력 있는 업종이 없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보면 작년 같은 많고. 경우도 8월 달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태적 이방원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로 움직였었고 그 바톤 이어받아 가지고 연초에는 또 챗GPT AI 반도체. 그러니까 바이오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업종들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행 테마 이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좀 정체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분명히 좀 찾아줘야 이 바이오 섹터가 좀 다시 주도 섹터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에서 실적이 안 중요해서 이렇게 소외받았나? 뭐 이렇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이유들이 있었네요. 네네.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여기에서 특별한 모멘텀도 없었다. 그러면 올해 모멘텀이 있을까를 좀 점검해 볼게요. 이성웅 이사님, 실적 가이던스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신약 쪽으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뭐 바이오팜의 엑스코플이라든지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올해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너무 질문이 너무 네. 막연한가요? 그래도 아닙니다. 제일 궁금해요. 네. 성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점은 이게 주가의 반응을 하나 안 하냐 그 면인데 최근에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했었는데 주가가 떴다가 빠졌어요. 그때는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부각도 되지 않은 환경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바이오팜, 대웅제약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실제 기술 수출이 나와도 주가 반응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 수출에 반응하는 제약바이오 주가 이 부분을 많이 봐왔고 이제 실제 그러면 연속성이 있느냐 이 수출을 해서 일회성의 그런 로열티 말고는 그랬을 때는 또 그런 점을 뚜렷이 못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신약의 출시입니다. 네, 신약의 출시 이 부분을 보여줘야지 지금 할인받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 이쪽군 특히 바이오군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선 뭐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3상 1차 진행을 했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도 좀 신약에 대해서 어디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나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한 2분기가 지나서 또 데이터가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주목해서 유한양행이란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임상 결과, 신약의 임상 결과에 있어서 항상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뭔가 달라진 면모를 보여줘야 그때 이제 주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개별 이슈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한양행은 아니지만 오늘 튀어오르는 종목 가운데 네. 이사님 HLB 궁금해요. 네. 뭐 선박 쪽 떼어내고 바이오그룹으로 재평가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때에는 오늘 또 수급도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다시 재평가가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데 원래도 뭐 선박 쪽 이야기가 주가 키팩터는 아니었지 않아요? 네. 이렇게 오를 일이에요? 물적 분할은 일반적으로는 주가에 좋지 않았습니다. 네,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뭐 사업부를 떼서 이제 바이오에 집중한다는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수급이 들어오는 동시에 워낙 공매가 높다 보니 뭐 환매수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내용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수급입니다. 그렇다 보니 HLB 기준에서는 지금 임상이라든지 뭐 신약 부분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뭐 쉽게 예로 들면 뭐 사람도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처럼 신약에 대한 임상도 FDA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국 쪽으로 간다고 하는 가능성이 건 높아진다. 네, 중국 쪽으로 간다 하는 건 뭔가 뚜렷한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는 거겠죠. 우리 주가는 좋을 수 있지만 네.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기업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급의 요소가 내일까지 연속되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수급 요소일 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보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장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CDMO 이야기 해주셨지만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셀트리온 CMO 쪽으로 봤을 때 올해 뭐 특허 만료되는 오리지널 약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되게 핫할 거다. 네. 그럼 우리 쪽으로도 셀트리온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뭔가 기회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한가요? 오늘 픽을 바이오랜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드려야 돼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만료되는 건 맞는데 그 반대급부로 바이오시밀러 쪽에 특허가 또 예정된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게 되면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가 특허 완료가 됐고 올해 안에 10개 정도가 특허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오시밀러를 예전에 2019년 이전처럼 셀트리온만 한다라면은 이거는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땅 따먹게 하듯이 셀트리온이 다 먹을 수 있는 점유율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특허가 완료가 된 휴미라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가 8개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2개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물론 셀트리온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유럽처럼 점유율 어떤 정체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셀트리온이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 점유율이 조금씩 꺾이고 있으니까 훅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점유율 정체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유통권을 줬었는데 그 비용까지 아끼기 위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판을 하는 형태로 좀 바꿨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쟁업들이 너무 많고 이 경쟁업들 대비해서 또 가격 경쟁력을 또 바이오시밀러끼리 이 가격 경쟁력을 또 경쟁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드린 이유가 또 뭐냐면은 유럽에서 나타났던 그런 경쟁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사보험 등재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가 어떤 바닥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2천억대에서 정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쨌든 꾸준한 영업이익은 발생이 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꾸준히 우상이 되는 퍼포먼스가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SCM 생명과학은 좋습니까? 오늘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최고, 그러니까 소화기약 쪽에서 최고 분야의 이 전월에 네네. 실린다는데 그만큼 좀 영향력 네.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여담이지만 잡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이 참 뚫지 못한 네.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지금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암이고 완치율이 제일 낮은 암이거든요. 예. 최근에 뭐 축구선수 유상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췌장암으로 이렇게 별세를 하셨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은 희귀 의약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아마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비상을 예정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건부 품목화가 이것도 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가 좀 들썩거릴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전략 결론을 내리자면 네네. 개별 이슈 있는 쪽으로만 추가 상승 나올지 제약 바이오 전반에 걸친 재평가는 이제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네네. 탑픽을 어떻게 좀 추려오셨어요? 결론은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시적인 순환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이제 말 그대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냐 이게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바이오 섹터를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짜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정말 기대감과 뭐 유행성 테마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게 되면은 뭐 2020년대 코로나 예를 들었듯이 그때 당시에 뭐 mRNA 관련돼 가지고 많이 부각된 종목들 뭐 이 회사들이 어떤 기술력 있다 했던 종목들 지금 다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그러니까 만약에 유행이 오게 된다라면 어렵다. 조금 좋은 말씀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에 대해서는 네네. 그러면 탑픽은 있어요?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네.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염증 관련된 질환의 상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높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염증 관련된 어떤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샤페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예.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토피 치료제 이제 국내 이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 아토피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한 건 아토피의 치료제 그러니까 약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샤페론이 임상을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타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괜찮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뭐 2상 끝나고 3상 끝나고 만약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장 위에 좀 눌려 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단은 10,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조금만 주가에 수급으로 실려주게 된다라면은 네. 충분히 만 원도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보고 있고 매수가는 뭐 7,300원에서 7,400원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면역학 기반의 신약을 만드는 샤페론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공모가 이후에 좀 주가 많이 눌렸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많고 10,000원 선까지의 여력 지켜보시죠.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어딜까요? 공개합니다.
앞서서 살짝 힌트 나왔죠. 저희 철강 화학주들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 강세가 나옵니다. 철강 업종 지수 강하고요. 화학 내에서는 선별적인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 민감주에 베팅해도 될까요? 이성웅 이사님 골라오셨습니다. 네. 철강 화학을 묶어서 가져오셨어요. 네.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가까워진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 중국.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 선물,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좀 경기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제품과 연동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가격들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점이겠고요. 철강석 선물, 그다음에 스판덱스 가격 같은 경우 이미 턴을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경기 부양에 대한 현실화가 된다 하면 뭐 주가는 한 단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관석 가격의 선물을 네. 우리가 이렇게 동행해서 따라가잖아요. 선행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추이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네.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에는 확실히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네. 사실 철강주의 강세 그 이면에는 또 유럽 튀르키예 쪽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추가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배경에는 핵심적으로 뭘 보고 계신 거예요? 튀르키예 부분은 일부입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투심 네. 영향만 주고 있다. 공급적인 영향이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왔으면 이 부분이 해소될 때 주가가 빠집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의 견인이거든요. 예. 수요의 견인 같은 경우는 키가 되는 게 중국의 경기 중국. 부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시기거든요. 네. 경기 부양 언젠가 한다. 그래서 철강이 좋고 뭐 스판덱스가 좋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건 방향은 맞는데 네. 속도는 아닌 겁니다. 오. 우리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경기 부양을 단행을 하는데 가까운 기간에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져서 시장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부양은 3월 4일 중국 양해가 열립니다. 네. 그럼 여기 통해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할 테고 부양책도 실제 나올 테고.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거죠. 2주 남은 기간인데 시장 상황을 보면 업종들이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IT, 자동차 다 돌고 이제 남아 있는 게 경기 관련주들, 민감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였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바퀴 다 도는 게 경기 민감주 움직이면서 한 바퀴가 도는 거죠. 그렇다 보니 타이밍까지 함께 맞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속도에 있어서도 수요 측면에서 탄력을 불어넣어줄 3월 모멘텀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 팀장님 업황 체크 네. 좀 해볼게요. 이 화학 쪽인데요. 오늘 금호석유 화학은 많이 튀는데 화학 업종은 철강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4분기 수요 침체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적자 쇼크가 이어졌었잖아요. 앞서 이야기가 나온 대로 이 중국의 리오프닝 화학주에도 확실한 좀 단비가 될 수 있을지. 화학은 조금 전에 제약보다는 바이오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정말 간단한 논리지만 수혜가 되는 업종, 수혜가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업종이 분명히 엇갈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오프닝이 진행되게 되면서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 증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올해 이제 글로벌 에틸렌 그 증설 물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30% 현재 중국 쪽에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에틸렌과 연관된 기업들과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주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하지만 수요가 올라가지만은 상대적으로 증설이 조금 수요 대비해서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그 이성우 이사님께서 스판덱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스판덱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예정된 증설 물량보다 수요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호석유 그리고 오늘 효성 TNC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타이어 코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수출이 이제 독일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자동차 수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거든요. 근데 이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배터리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타이어의 어떤 내구성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 내구성을 담당하고 있는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난달 같은 경우도 효성 그룹 중에서도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가 잘 갔던 근거가 거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효성 TNC와 또 같은
같은 업종, 같은 품목을 만들고 있는 금호석유가 그런 연유에서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섹터 내에서도 중국의 어떤 증설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선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지고 그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우상향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화학은 제품 네네.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럼 양회 이야기도 조금 전 철강에서 나왔잖아요. 화학 철강 다 묶어가지고 네네. 이 양회의 기대감으로 네. 오른다면 양회에서 최근 뭐 중국 MZ세대들 부양 도와주려고 그쵸. 네. 부동산 쪽으로도 대출 많이 풀어준다고 네네. 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양회에서 폭발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 네. 있을지도 걱정되고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가 반락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근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부양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꺾을 만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고 어쨌든 살리려고 분명히 할 거고 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철강하고 화학뿐만 아니라 여기다 건설기계까지 같이 좀 추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부양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힌트가 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계 저축이 많이 좀 누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적되는 이 저축을 소비로 풀기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힌트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구매력 향상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게 세제택 같은 것들이 나올 네.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럼 또 어느 분야를 또 살릴 것인가? 이게 또 이제 부동산이더라고요. 주택이란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차. 제가 작년에 중국이 글로벌 장세 수출 2위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택이란지 신에너지차, 이게 친환경차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수 확대 방안을 현재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마 중국 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큰 태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을 포함한 주택 소비 촉진이라든지 신에너지 차라든지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의 어떤 내수 확대 이런 부분들이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또 중국 소비도 또 동반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리오프닝과 다 예. 같이 예, 그 좀 추가 그렇게 될 것 랠리가 같아요. 나올 제 수도 생각에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성우 기사님, 이번에 화학에 오늘 SKC가 좀 강하잖아요. 네. 화학으로 시작해 동박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좀 뭔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네. 또 하나는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내에서는 네. 본업보다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재평가를 받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신고가도 나옵니다. 네. 뭐 주가는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강세를 봤을 때 결국은 이들 종목들 포트 다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추가 랠리에는 도움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왜냐하면 그 경기와 관련된 민감주들, 이 구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할인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산업 사이클이 바닥인 상황에서 그렇죠. 턴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갈 게 많다 보니 그만큼의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 할인받고 있는 부분에서 쌓여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네. 신사업, 그러니까 좀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점이 더해지고 실제 이 부분이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전체에서 20% 이상 올라올 때 그 기점부터는 네. 주가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예. 네, 그 특징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SKC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본업 회복의 원년에 더해져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비중 큰 관심 이 부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2의 포스코홀딩스가 될 만한, 그러니까 현금 많은데 네. 이제 신경제로 할 만한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네, 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C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주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확실해 보인다. 네. 그러면 탑픽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화학입니까? 철강입니까? 민감주에서 어디 주셨어요? 네, 화학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탑픽은 효성 TNC입니다. 네. 저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걸 좋아하고 이 데이터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주가는 달라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또 확인된 데이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스판덱스 재고와 가격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재고는 우선 주기가 28일 정도로 줄었어요. 이 부분이 7일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28일이라는 수치가 무작정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재고로 가는 단계에서 먼저 나타난 그 일자, 과거에는 이 일자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재고는 이제 줄어드는 단계고, 여기에 더해져서 스판덱스 가격이 춘절 이후에 일주일간 8% 상승을 했습니다. 수요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부양이 더해진다 하면
실제 이 재고를 더 타이트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역전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왔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종목을 보는 겁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시각을 작년과 다르게 짧은 매매로 대입할 게 아니라 뭐 좀더 중국의 길게. 경기 부양을 놓고 좀 사이클을 탄다라는 관점으로 네. 썸TN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네. 매수가는 44만 8천 원을 제가 우선 조정시 매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45만 2천 원이어가지고. 네, 뭐 그 정도 비슷한 가격이기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1만 원인데 이 가격은 그냥 정상적인 스판덱스 가격의 회복, 재고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한 가격이기에 61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말씀드리게 됐고 손절가는 39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뭐 손절가 같은 경우 뭐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점으로 도달 가능하기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래도 진입한 가격 대비해서 손실이 그래도 10% 이상 발생하는 구간이다 보니 네. 좀 후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성 TNC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만 8천 원에서 올라왔습니다. 꽤 많이 갔는데 이 같은 호재를 다 반영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상화의 움직임을 감안해 본다면 61만 원까지의 여력 봤습니다. 한때 정말 잘 갔던 종목이죠. 효성 TNC의 움직임 눈여겨보겠습니다. 탑픽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할게요. 정태근 팀장, 이성웅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